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간입니다. 제가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지난 7월 8일 박근혜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데 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져가지고 논쟁과 분열을 없애라고 하는 건지,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NLL 관련 혼란과 반목을 부추긴 장본인이다 라면서 의혹을 올려놨는데, 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2012년 10월 12일, 즉 대선 2달 전 월남전 참전 48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관계된 사람들 아니겠느냐,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NLL 포기선언 이런 걸 갖다가 이미 이 잘못된 문건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는 도대체 박근혜 얘기입니다.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냐, NLL을 포기했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데 원칙 없는 세력은 절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선거에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 NLL을 포기했는지 포기를 안 했는지 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NLL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정당한 질문에 무조건 비난만 하고 맹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당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명확히 밝히면 되는데 국민에게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정원 댓글로 부정선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정당한 질문에 무조건 비난만 하고 맹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공작, 국정원 부정선거, 이 문제는 당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명확히 밝히면 되는데 국민에게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게 박근혜 얘기에서 NLL을 국정원 댓글로 바꾼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편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10월, 11월, 12월 몇 번에 걸쳐서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적이 없다면 명예를 위해 당당하게 공개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면 왈가왈부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하면 더 이상 시끄러울 일이 없다. 예. 국정원 댓글 공작이 한 적이 없다면 명예를 위해서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LLL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그리고 그 발언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LLL 국정원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뭐 열을 받든 받지 않든 라디오 비평 시작은 해야죠.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아까 초대석에서 동아투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연합뉴스 사장을 하셨던 김종철 선배님도 나오셔서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과 같은 방송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방송 시간에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이 국정조사 이런 데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온갖 공약 중에서도 그 핵심인 경제민주화가 지금 실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 유종일 씨의 한결의 칼럼 기로에 선 경제민주화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말이야 맞는 얘기죠. 투자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니까 규제개혁,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간섭하는 그런 규제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재벌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데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더 돈을 벌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로비를 끝없이 벌여왔고 박근혜 정권도 예외 없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많은 공약들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7개 중에서 6개는 다 됐다. 이제 1개 남았다. 일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들 못하겠느냐. 뭐 정치인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제민주화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 사회의 생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고 박근혜가 재벌들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정일 교수 이야기 계속 들어봅시다. 이후로 정부는 경제민주화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양새다. 25일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더니
26일에는 공정위가 애초 올 하반기까지 법제화를 마치기로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를 뒤로 미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 청구제 등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마저도 예외 인정 등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에는 hen호석 부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가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hen 부총리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 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경제민주화는 대충 끝났고 경제 살리기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살리기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hen호석이가 얘기하는 경제 살리기는요. 재벌 살리기입니다. 그리고 재벌도 기업이니까 재벌 총수 한 사람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재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는 재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hen호석이가 얘기한 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제 제가 소개를 쉽게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 정씨 일가 그리고 SK 최씨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벌어들인 돈이 몇 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의해서 세금 100억 징수하는 것도 많다고 지금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벌벌 떨면서 깎아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에서 핵심 부품을 현대자동차의 아들내미가 만든 그런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다 몰아줍니다. 이거 뭐 땅 잡고 헤엄치기죠. 가격도 이익 마진 남게 팍팍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100억만 투자했던 그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아서 수조 원짜리 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상장을 해요. 그러면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전에 처음 출발할 때 100억 미만의 조그만 회사에 몇십억만 투자하면은 대주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조 원짜리로 늘어나면은 몇십억이 몇 조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 벌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시하겠다는데 그것도 몇 조 원의 수익을 올린데도 불구하고 겨우 100억 안팎으로 과시하겠다는데 그게 재벌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금 엉엉 짜면서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경제 살리기예요. 재벌 일가 살리기지. 계속 유정일 교수 얘기를 들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기업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오죽 답답하겠는가. 그러나 재벌의 투자를 구걸하는 순간 개혁은 끝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여건이 어려울 때 투자를 하는 사람과 같은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힘의 균형추는 재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았다. 그래도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살리기와 상충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경제 민주화를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걸 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재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규제와 속박으로 느껴지고 그러니 경제 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재벌의 투자에 기대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도 한국 경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해 왔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투자의 부진이고 재벌 중심 투자의 비효율성입니다.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 잘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경제성장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벌 위주의 경제 살리기는 이미
잘못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판정이 났던 사안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단순히 분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토대이기도 하다.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과거 추격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갑이 불편해지는 대신 을이 제 몫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경제민주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벌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잠시 이 분배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 이후 이명박이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재벌들에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트리클다운 낙수 효과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면서 온갖 재벌과 가진 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줬지만 우리 경제 성장했습니까? 사실 경제 성장은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재벌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벌의 편리한 이 경제 생태계를 개편해서 아무나 중소기업이나 혹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벌과 같은 대기업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또 다른 질적 변환을 꾀할 수 있다. 이게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이제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수구 기득권 세력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 나라가 경제민주화 이런 거 다 개판으로 가든 말든 자기들만 배불리면 좋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99%의 저항이 두려우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시스템을 장악해서 마구 누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났다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경제민주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따름입니다. 해노석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이행을 선언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가진 자는 더 가진 것을 더해서 그야말로 99%가 아니라 1%가 아니라 0.01%로 나머지 99.999%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겁니다. 그건 99.99%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미래죠. 막아야 됩니다. 자, 장혜진의 위기의 여자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은 조합원들의 가입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Coming up the alleyway of K-Town. It's straight out time to get down. Exploring the minds of the young. 네, 조합원 가입 부탁 드리는 거는 워낙 자주 드리니까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김기영님 응원 메시지 잘 받았고요. 그리고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이경진 조합원님, 그리고 거창군의 박혜정 조합원님, 조합원 가입 거듭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에 일단 가입을 하시면요, 여러분은 낚인 겁니다. 예, 그냥 출자금만 내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정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십시일반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아까 제가 낚였다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낚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TV에 있는 개개인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913년 이 언론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선 그야말로 몇 안 되는 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합원들의 성원 거듭 감사드리면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행편 닿는 분들은 조합원 가입 망설이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언론의 현실 중에서 하나, KBS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의 기사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KBS의 뜨거운 대통령 사랑 하나마나 트위터까지 소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기 애니메이션 구름빵이 국제 에미상에 선정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에 큰 응원을 보낸다며 콘텐츠 창작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7월 28일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간추린 단신 가운데 일부다. 박근혜 대통령 트위터 내용을 단신으로 소개했다. 대통령 트위터는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뉴스로 소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뤄야 될 사안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 트위터 내용까지 단신으로 소개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인기 애니메이션 구름빵이 국제 에미상에서 선정되는데 큰 응원을 보내는 게 무슨 기사며 콘텐츠 창작이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무슨 놈의 기사입니까? 콘텐츠 창작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무슨 정책을 편다. 뭐 그러면은 대통령 얘기니까 말은 돼요. 그냥 박근혜가 이런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무조건 기사로 옮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밑에서 있는 그런 북한 언론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KBS가 그랬습니다. 아니 솔직히 북한에 뭐 인민일보나 북한 방송은 뭐가 있습니까? 북한 뭐 중앙방송인가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단신에서 이런 식의 내용까지 소개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왜 그런가? 두 번째로 보도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KBS가 이날 간추린 단신에서 두 번째로 보도한 것은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 사안이 박 대통령 트위터 내용 다음으로 그것도 단신으로 전해야 할 내용일까? 바로 이거죠. KBS는 뉴스를 9시 뉴스를 쭉 하다가 중간이나 마지막에 단신들을 전해줍니다. 단신이라는 건 짧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신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소개를 하면 그중에 제일 먼저 방송되는 게 톱 뉴스입니다. 단신 중에서는, 짧은 뉴스 중에서는 그 톱 뉴스로는 박근혜가 트위터에서 궁시렁궁시렁 됐다는 걸 제일 머리 기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야가 국정조사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단신으로 그 다음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솔직히 KBS 사장이 이걸 보면은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KBS 기자들 보면 창피하지 않아요? 네, 계속해 봅시다. KBS의 박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정도가 좀 지나쳤다.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두 번째 단신으로 밀어내면서까지 박 대통령 트위터 내용을 먼저 보도한 건 오버였다는 얘기다. 특히 KBS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 트위터 계정을 뉴스 화면에 소개했다. 오버의 극치다. 대체 콘텐츠 창작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짧은 의견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KBS는 단신 톱으로까지 내보낸 것일까? KBS 오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로부터 정전 60주년 기념특집 프로그램이 재방 포함 무려 22개나 편성된다며 쓰나미 편성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는 KBS는 정전 협정 기념일이 하루 지난 7월 28일 9시 뉴스에서 관련 리포트를 집중 보도했다. 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KBS 약간 그때 당시 정권에 편향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판은 더 엄하게 했습니다. 정말 KBS, MBC의 방송 뉴스는 믿을만 했어요. 정권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이명박이 들어서서 자기 신복들을 방송사 사장으로 앉힌 이후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뉴스를 보면요. 이건 정말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독재국가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뉴스만 그냥 양산하고 있어요. 박근혜에게 도움이 된다, 이명박에게 도움이 된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쓰나미 편성을 해서 후한무치하게 방송을 해댑니다. 참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러한 방송사에 월급 받고 다니면서 나 KBS 한국방송에 기자로 있다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창피합니다. 이날 KBS는 6.25는 한국의 승리,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대학생 DMZ 대장정, 장마 속 전선 이상무 등 4꼭지를 정전협정과 군 관련 소식으로 보도했다. KBS는 하루 전인 7월 27일 정전 60주년 관련 리포트를 9시 뉴스 헤드라인부터 8꼭지에 걸쳐 대거 편성한 적이 있다. KBS 한 기자는 7월 27일에 8꼭지, 28일에 관련 리포트를 4꼭지나 편성한 것은 오버의 극치다. KBS 뉴스는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평가했다. 뿐만이 아닙니다. 7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촛불 집회에는 2만 5천 명, 경찰 추산 7,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는 이날 9시 뉴스 간추린 단신 3번째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KBS는 집회 참석 인원을 경찰 추산인 7,500명으로 보도를 했고요. 보수단체 회원들 그야말로 몇백 명 수준의 몇백 명은 뭡니까? 몇십 명인 것 같더라. 집회 소식도 함께 보도를 합니다. 쓰나미 편성으로 비판을 받은 정전협정 60주년 관련 리포트에서는 균형 감각을 발휘하지 못했던 KBS가 국정원 촛불 집회에서는 단신에서까지 놀라울 정도로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게 유리한 것은 그야말로 존나 불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방송은 그야말로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2만 5천 명이 모인 집회와 불과 수십 명이 오글오글 거리면서 떠들었던 집회를 똑같이 보도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게 KBS의 실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합원을 가입해가지고 새로운 방송이 생겨서 9시 뉴스를 하는데 첫 꼭지부터 8꼭지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그리고 촛불 집회를 갖다가 스트레이트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편파적인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도해 줄 겁니다. 청와대 소식 확실하게 비판적으로 보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이어집니다. 지난 26일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투신과 관련해 KBS가 자살방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취재를 했던 KBS 카메라 기자가 성 대표를 말리지 않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데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네. 하지만 성재기 대표 투신과 관련해서 KBS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이 지적을 했듯 촛불문화제는 너무나 소극적인 KBS가 남성연대 성재기 씨 한강투신에는 카메라를 들쳐 업고 달려간 그 맥락과 배경에 누리꾼들과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분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KBS 뉴스의 균형감각 상실로 요약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트위터 내용도 같은 맥락이 있죠. 국정원 촛불 집회는 단신 혹은 외면으로 일관하던 KBS가 뉴스 가치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뉴스9 단신 톱 기사로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리포트를 이틀에 걸쳐서 무더기로 메인 뉴스에 배치합니다. 이런 KBS 뉴스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민들은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나오는 KBS 시청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500원짜리 일을 갖다가 4,800원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KBS가 후화무치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KBS가.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KBS 뉴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정권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국정원 축소보도 방송사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KBS 뉴스 시계는 어느 시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광주 사태 때
방송사 건물이 제일 먼저 광주 사태가 아니죠. 광주 민주운동 때 방송사 건물이 불에 탔던 것도 바로 편파적인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KBS, MBC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의 완전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완전 사랑해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눈앞에서 번쩍 나타나 버린 거야. 너의 맘속엔 왠지 모를 아픔들이. 네, 이 시간에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기 파주시 얼릉면 능살리의 오리엔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원 원주시 당구동의 책만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3동의 주파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고수고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안에서 지금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송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음 카페 부정불법 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과 관련된 것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경언유착 의심되는 종편의 주주구성. 종편 주주구성이 들통이 났는데 가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동안 장막에 가려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 채널 주주구성의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한 주주 구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정원유착이 두드러졌다면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는 경원유착이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종편의 탄생이 총체적으로 정, 권, 언 유착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종편을 인가 혹은 허가해 줄 때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때 당시 권력은 이명박이었죠. 그리고 최시중이었습니다.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재벌 혹은 사학재벌 또 심지어는 저축은행들 이런 경제와 언론의 유착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시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던 저축은행들이 대거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도덕감이라는 건 눈에 뜨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유동성 위기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저금 받아가지고 제 맘대로 대출하고 해줘가지고 결국은 현금이 부족한 사태가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런 저축은행들이 또 돈을 갖다가 종편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도덕 윤리는 따지지 않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저축은행이 동아일보사 채널A와 머니투데이에 107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8개 저축은행이 중앙의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에 무려 300억 4천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8개 저축은행 중에서 미래, 부산, 토마토, 솔로몬, 제일 등 5개는 투자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저축은행이 언론의 힘을 빌려서 재생을 꾀하려 했거나
언론사가 저축은행의 약점을 잡아 투자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도덕한 일이죠. 언론의 힘을 빌어서 부실 저축은행이 회생을 깨하려고 했다 해도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고요. 거꾸로 언론사가 부실 저축은행의 약점을 잡아서 투자해라라고 강요했다면 그것도 또한 부도덕한 일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무리한 투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의 하도급 업체들이 대거 출자한 것도 눈에 띈다. 언론연대가 주주로 참여한 업체의 명단을 경제개혁 시민연대가 확보한 2010년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하도급 업체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9개의 삼성전자 하도급 업체와 18개의 현대기아차 하도급 업체가 종편에 주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압력을 행사해 출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심지어는 언론에게 삥 뜯기는 것마저 재벌들은 지들이 안 뜯기고 하도급 업체에게 시킨 거예요. 야, 참 진짜 이런 재벌과 언론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이나 그 정권을 위한 박근혜 정권, 그야말로 제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정권입니까? 예. 또 방통위 심사 기준의 5% 이상 대주주의 중복 참여를 금지하고 5% 미만이더라도 중복 참여가 있는 사업 신청자에게는 감점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인 중복 투자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의 비영리법인이 투자한 것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받을 만하다. 국회는 종편 출범부터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청문회를 열어 종편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길 바란다. 그를 통해 종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종편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언론에게 삥 뜯기면서 살죠. 네, 특히 힘 있는 언론들은 거의 정치인들 삥 뜯다시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언론들에게 뭔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바로 청문회예요. 종편 청문회 하세요. 그러면은 조중동 처음에는 날뛰겠지만은 그래도 수그러 들어요. 수그러 든다고 하고 수그러 안 든다고 해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망여의 소득도 있을 테니까 종편 청문회, 종편 실드 쳐준다고 새누리당 의원들 너무 이렇게 못 맞춰봤자 나중에 다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제발 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경향신문의 사설을 하나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길을 포기했느냐라고 질타하는 사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과 견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에 반대를 중시한다. 어느 한쪽에 이익과 견해만 대표될 때 사회가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를 조직하는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단순한 위험성을 물어쓴다면 민주주의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금 정치가 시민들의 의사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라 할 수 없다.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한 건데요. 그만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질타를 지금 그야말로 심지어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으로부터까지 받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야당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 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더불어 행복